안녕하세요. 김동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주도주를 기다리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8월 이후 하락폭의 50% 정도 수준인 1850포인트 근처까지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반등은 그야말로 기술적 반등 수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때문에 낙폭과대 업종 중심의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뚜렷하게 주도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이제 진검승부의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1850포인트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시장을 리드할 주도주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이 구간을 돌파시킬 주역은 조만간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시장이 답을 보여줄 때 그때 행동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쉴 때 됐다. 7거래일 만에 숨고르기. 하지만 1800을 지키고 있다. 이런 문구로 가득한 오전 시장이었는데 한 점심시간 때부터였나요? 분위기가 싹 바뀌면서 8거래일 연속에 오름세입니다. 자, 어떻게 금요일을 좀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대표님? 네, 안도랠리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 매수 나오고 있고요. 환율도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 리스크는 많이 해소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 괜찮네요. 지난주에 대리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미국에서는 월가의 탐욕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시위가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잠깐의 시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전 세계로 거의 퍼질 분위기, 여의도까지 지금 점령할 분위기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청년 실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백만 달러를 챙기는 그 금융권 사람들을 지칭을 하는 거겠죠. 어떠세요? 지금 정재인 대리님도 럭셔리 금융맨이십니까? 저가 럭셔리하게 생기긴 했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몰려있는 데는 엄청난 경쟁이 있고 정글의 법칙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정글의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승자가 이를 독식하는,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이 있는 한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금융 쪽인데요. 사실 금융 쪽 내에서도 각각 포지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연봉 액수가 다르고 또한 그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액수를 가져갑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을 지금 저희가 떠올려보면 상당히 좀 속이 쓰린 상황이긴 한데 자연 현상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결국은 좀 바뀌긴 해야겠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네. 결론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건데 저는 그 월가 시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1%의 상류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위를 보면서 아주 우아하게 와인을 먹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충격이었어요. 자, 이제 모두 힘든 가운데 일부의 돈잔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두 전문가의 지식을 아주 쏙 빼먹도록 하도록 하죠. 자, 먼저 그 베스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숨고르기를 좀 하는가 싶더니 오후장 들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1830 안착까지도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표님? 저는요, 지금의 움직임 속에서 시장의 흐름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뚜렷하게 주도주가 안 보인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주도주가 좀 나타날 때 나타나야지만 1850선 정도를 넘어서서 2000포인트 가까이 가는 좀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뚜렷하게 시장을 이끌어가는 리드해가는 종목군들이 나타나기보다는 장 막판에 이제 통신주들 그동안 좀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가운데에서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좀 박스권 흐름을 연장해 나갈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주도주가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한 국면으로 접어든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FMC 사회자라는 닉네임을 가진 채팅창 한 분께서 올라도 먹을 게 없고 내려도 먹을 게 없다.
아, 왜 그러세요? 지금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오르고 있는데 좀 모든 분들께서 기분 좋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정재훈 대리님께서는 오늘 이 수급 상황과 함께 증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사실 뭐 저는 이제 계속해서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의지를 해야 될 점은 지금 그런 수급 상황도 그렇지만 해외 쪽을 통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괜찮은 점은 지금 환율이 꺾이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이제 강도가 조금씩 세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 환율이 오늘 1,156원으로 끝났는데요. 이 1,170원에서 50원 사이가 그 갭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선까지는 아마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150원 밑으로 환율이 좀 더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사실 환율 자체도 이 유로화랑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는 상황인데요. 유로화가 안정성을 찾으니까 지금 환율도 다시 안정성을 찾아가는 그런 같은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방향성 자체는 계속해서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하는 박스권 1850에서 1900 사이, 사실 저희가 여기까지 올라갈 것도 지금 당순간 생각 못 했는데 너무 생각을 닫아두시고 보기보다는 하루 이틀이면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소속인데 어제도 잠깐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만 2100선까지 4분기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시그널로 지금 우투는 계속 보는가 봅니다. 사실 저희가 상당히 시황관이 셌었다가 한번 이제 그걸 접었다가 다시 바꾸는 구조인데 사실 저는 근데 지수가 2100 간다고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재무장관 회의에서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점은 시장 자체는 지금 유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예 지금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되는데요. 사실 그 배경에 보게 되면 바로 유럽 정상들의 립 서비스가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G20 재무회담이나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예전 FMC 트위스트 나오고 나서 실망감이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실망 매물이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주말에 나오는 것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좀 상세한 얘기가 나와야 시장이 더 안정감을 찾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는 계속 오르지만 아쉬운 부분이 아직 주도주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변동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만한 업종 기다리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김동기 대표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도 뭐 셀트리온 문제도 나왔지만요. 그렇지만 여타 바이오주들의 흐름은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도 오늘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거래소에는 주도주가 지금 좀 명백하게 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IT주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로서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지금 뚜렷하게 시장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유가의 상승 역시 제한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정유나 이와 괴를 같이 하는 정유나 화학업종, 과거의 주도주죠.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급부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FTA 수혜주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 같은 경우도 사실상 FTA는 자동차주가 수혜주다라는 공식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죠. 좀 식상한 감이 있습니다. 이 재료로 시장에서 자동차주가 주도주로 부각되기는 좀 식상한 감이 있고요. 일단 뭐 금융주는 시스템적 리스크도 있고 성장성도 명백하게 한계가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아직까지는 주도주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지금 코스닥에서는 명백하게 지금 주도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사실 일단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셀트리온이 오늘 하루 종일 뭐 재료가 나왔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메디포스트라든지 마크로진 같은 종목은 상한가에 진입하고 여타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있는 종목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프트웨어 업종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뭐 게임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군들이 포함되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호흡 불황에 상관없이 지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고 시대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프트 업종은 좀 경기 불황 속에서도 좀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물론입니다. 네. 이런 바이오라든지 소프트웨어 종목군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개별 종목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딱 놓고 보면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 업종 안에서도 게임주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 모두 성장성이라는 아이콘을 달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불황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성장주들을 증시 내부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990년대 후반에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끝난 이후에
IT 열풍이 있었죠. 마찬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성장이라는 아이콘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증시가 반등했지만 아직도 바닥에서 헤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폭이 너무 과했던 업종 종목들도 있고요. 근데 전문가들은 무조건 낙폭과대라, 저평가라 해서 들어가는 것은 좋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거죠. 과매도 구간에서 매력이 있는 업종 종목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되게 애매한 게 많이 빠진 종목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잠깐 올라온 IT를 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IT 부분은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키 맞추기 정도일 뿐이지 주도주라고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 좀 지켜보자면 사실 화학 업종 내에서 한 종목만 선발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호석유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에 이제 전화 연결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타이어를 만드는 합성 고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합성 고무의 원재료가 할 수 있는 부타디엔이라는 가격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급하락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된다는 점은 바로 원재료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 타이어를 보시면 합성 고무랑 천연 고무를 이제 섞어서 사용하는데요. 천연 고무 가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합성 소매를 더 사용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최근 동남아 국가들이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담합을 해가지고 고무 가격을 지금 맞춰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연 고무 가격이 타이트하게 나온 상황에서 합성 소매가 늘고 있고 합성 고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원재료 가격까지 하락하면서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영역대로 들어가 있는데요. GG의 선인 21만 원을 뚫었다는 점은 상당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좀 더 마지빠지 종목에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건설주 중에서 이제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회사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최근 수급이 지배하는 장에서 기관들이 키 맞추기 현상에서 많이 안 빠졌던 종목들을 끌어내리다 보니까 급하락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세계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중동 쪽 플랜트 수주라든지 이런 중동에 국한된 쪽으로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최근 GS건설이 9만 원대를 회복을 했지만 대림산업도 이 가격대 측면에서 같이 따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보시고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정유 업종도 최근 유가가 좀 꺾여서 내려와 있긴 한데 좀 기관들의 과매도권에 나와 있지 않나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매도 구간에 있는 업종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업종 살펴봤는데, 저희 전화 연결해서 벌어야 할 업종으로는 그동안 철강 조선 쪽을 얘기를 많이 해주셨죠. 예. 유효합니까? 아직도? 아직도 저는 철강 조선 쪽은 제일 경기나 민감한 산업이고요. 사실 포스코 자체가 철강 가격을 올리는 부분이 정부에 막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 3년 동안 계속 박스권에 갇혀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철강 쪽을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 업종들 따라가는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업종별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워스트 이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참 변동성이 오늘 굉장히 컸습니다. 2%까지 하락을 키우다가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큰 이슈가 셀트리온 실적 의혹을 받으며 10% 이상 하락을 했다라는 건데 다른 바이오주들까지 좀 끌어내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워낙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대표님께서는 있으셨으니까요. 네. 일단은 셀트리온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터 좀 알아야지 그 특성을 알 수가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의 대표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국에 가면 접하는 약들이 합성의약품이죠. 그러니까 합성의약품이라는 것은 바이엘에서 만든 아스피린이 최초의 합성의약품 약인데 그러니까 석유에서 어떤 일정 부분의 화학 성분들을 뽑아서 그걸 조합해서 만든 약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허 기간이 끝나면 어떠한 회사에서도 쉽게 공장에서 타전기를 통해서 이거 화학적 성분만 배합을 해서 쉽게 빵 만들듯이 찍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것은 생물 세포를 배양해서 만드는 부분이고 그 정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주변의 이제 환경, 즉 습도나 온도, 기타 환경 등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바이오 약품과는 동일한 약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고 비슷한 성분의 약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의약품을 카피약, 복제약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 카피약을 바이오 카피라고 하지 않고 시밀러라고 하죠. 유사하다고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 시밀러 약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황금알을 낳는 고의로까지 평가되면서 삼성, 한화, 기타 등등 많은 대기업들이 이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셀트리온의 경쟁 상대가 될 만한 회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아무리 빨리 지금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지금 공장 짓고 진출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2015년 이후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네. 과정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송도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공장을 직접 가봐서 아는데요. 지금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바이오시밀러에서 향후에 전망이 없는데 그 회사에서 이렇게 큰 공장을 짓고 생산 시설을 할 일 만무하죠. 지금 핵심은 뭐냐면 셀트리온의 기술력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독보적인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개발사와 판매사를 분리한 지배구조, 회계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딱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은 네. 딱 나타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거 좀 다른 회사들과 지배구조가 좀 틀리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문제가 되면서 대규모로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좀 팔았는데 지금 셀트리온의 지분 구조를 보면 셀트리온이 이제 1억 1천만 주가 넘는 주식수를 갖고 있죠. 외국인들이 30%가 넘는 지금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3,500만 주 정도 수준인데요. 이 정도를 매수하면서 기관들도 상당 부분 갖고 있죠. 과연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매수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요. 만약에 정말 모르고 매수했다고 한다면 그건 자질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수천억 규모의 돈을 투자하면서 그러한 부분도 살피지 않고 투자했다는 것은 투자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부분이고요. 분명한 것은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과거에 지배구조의 문제를 놓고 좀 회계상의 문제를 놓고 쟁점이 됐던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 그러한 이슈를 계기로 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하락했다가 이후에 상승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과거의 일이죠. 이거는 과거의 지배구조 회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투명하게 개선하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부분들이 셀트리온도 물론 노력을 할 것이고 셀트리온도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중요한 거는 임상에 대한 결과가 11월 달에 나옵니다. 11월 달에 세계 최초로 레미게이드, 관절염 치료제 레미게이드,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이 두 개의 1년 동안 처방되는 처방액이 두 약을 합치면 15조 정도가 되는데 1년에 15조 정도가 판매되는 약입니다. 이 약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임상이 11월 달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네. 11월 달에 되면 이제 모든 논란은 좀 끝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때까지는 뭐 여러 가지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은 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겠고 네. 셀트리온의 문제이고 바이오라는 부분들은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전 세계적인 아이콘이고 지금 현재 성장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네.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미치는 영향은 뭐 대단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워낙에 광범위하고 종목별로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충분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워스트 이슈, 글로벌 이슈들을 살펴볼 겁니다. 워낙에 장중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JP모건 실적이 잘 안 나왔고요. 해묵은 악재일 수가 있겠지만 피치가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S&P가 강등했고요. 피치는 아주 영국의 은행, 또 유럽의 은행들을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악재들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뭐 지금 피치에 대해서 신용등급 하락한 부분은 뭐 연이어서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내성을 키웠던 것 같고요. 사실 뭐 스페인이란 국가가 상당히 규모가 큰 국가긴 합니다만 지금 유로존 내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만약에 프랑스나 독일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들이 타격을 입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마 시장의 타격이 상당히 클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EFSF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들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레버리지 안을 지금 잘 추진하고 못하고 있는 이유도 독일이 바로 그 리스크에 노출되기 때문이고 최근 신용평가사에서 독일이 만약에 EFSF를 통과시키게 된다면 그 레버리지 쪽을 통과시키게 된다면
신용 등급에 대해서 고려해보겠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발목에 걸려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점은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신용 등급 하락되는 부분은 앞으로 시장에서 내성을 키울 거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요. 실제로 오늘 그 시장에서 반응도 그래했고 유로화 움직임을 보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이슈는 당분간은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호재도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 의회가 EFSF 확대안을 결국 가결해서 이제 17개 국회 승인 절차를 이제 모두 마친 거네요. 한 고비를 넘겼네요. 예, 사실 그 슬로바키아가 부결되고 나서 시장이 좀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안을 좀 자세히 따져보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정부에 대해서 과연 그런 불신임 표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표결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래 그 주도를 갖고 있는 정부에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야당 쪽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그냥 거기에 대한 반대였지 EFSF 안을 반대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분명히 밝혔고요. 실제로 오늘 이제 가결이 됐는데 사실 이 부결됐을 때 날짜에 이미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결로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플러스 알파로 존재하는 점은 분명히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유로 장관 회의를 통해서 재무장관 회의나 정상회의를 통해서 무언가 또 다른 안건이 나왔을 때도 징후와 같은 좀 빨리 좀 통과가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적용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자, 유럽발 악재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거 다행입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강등 소식도 해묵은 악재로 우리는 이제 겁먹지 않겠다라는 인식도 긍정적입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수급도 오후 들어 양호하게 바뀌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러면 주말 사이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다음 주는 어떤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전망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래너였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하는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지수가 오른 것은 지난 3월 마지막 주 이후 처음인데요. 과연 다음 주에도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 SS패널들의 국내 증시 전망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남대문 WMC의 금원섭 대리와 동양종금증권 종로지점의 이모세 팀장 이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망부터 살펴보시죠. 우리투자증권의 금원섭 대리는 지수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예상 밴드는 1820에서 1840포인트입니다. 투자 플랜 자세히 살펴보면 주말 동안 유럽에서는 9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가, 미국에선 9월 수입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경제 지표들에 관심 가져야 한다는 의견 주셨고요. G20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기대치는 낮게 봤는데 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원섭 대리의 관심 업종은 어제와 같습니다. 은행주와 건설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고 철강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동양종금증권 종로지점 이모세 팀장의 전망입니다. 지수 하락을 예상했고요. 예상 밴드는 1830에서 180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오늘까지 계속된 단기 급등에 따른 기술적 부담감이 있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이번 달 말까지는 유럽 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며 단기 조정 후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매 전략은 실적 강세 업종에 맞춰 단기로 대응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모세 팀장은 관심 업종으로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며 IT주를 꼽았고요. 벌일 업종은 금원섭 대리와 마찬가지로 철강주를 선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SS패널들의 다음 주 전망 알아봤습니다. 출연자분들의 전망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네. 금요일까지 시장 분위기가 좋고 또 밖에 또 비가 보슬보슬 오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이 좀 풀어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전략을 좀 들으면서 여러분 다음 주 대비하세요. 김두기 대표님. 네, 그 시장이 지금과 같은 낙폭과대 종목 중심의 순환매만 나타난다면 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올라가면서 에너지가 소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소진이 되기 때문에 1900포인트 이상의 반등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1850에서 1900포인트의 매물대가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고 더 가기 위해서는 시장에 뚜렷하게 주도하는 종목군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IT 전반적으로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나머지 IT 종목군들은 좀 분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T라고 한다면 뭐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뭐 등등을 우리가 나열할 수 있겠는데 나머지들은 다 이제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좀 양상이 틀리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하고 삼성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삼성의 경쟁력이 문제가 되는 거지 글로벌 환경이 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어지고 있는 애플하고의 소송전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동차주들의 단기적으로 FTA의 수혜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기대를 너무 크게 하고 시장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좀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뭐 자동차 업종이 유망한 것만 사실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시장이 반등을 하면 이끄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보겠고요. 이렇게 좀 시장의 주도주가 뚜렷하게 드러난다면 이제 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순환매만 일어나는 구조라면 1750에서 1850포인트 박스권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을 여러분이 양분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양분해서 대응하시고요. 주도주가 만약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 이제 거기에 올라타는 전략이 현명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요. 그렇군요. 정재훈 대리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장중에 이제 오늘 중국 그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2개월 동안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중국이 점점 이제 긴축을 풀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든다는 얘기고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지나가면서 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약간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 시장이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저는 지수 자체는 별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과정이 있고 그 G20 재무장관 회의 때 구체적인 안건이 나오느냐가 시장의 방향성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밤 G20 정상회의 계속 주목이 된다라고 하네요. 주말 밤으로 편안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대학 김종희 대표와 우리 투자증권 정재훈 대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